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이번 주가 거의 학습지 마지막, 개항기 마지막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습지 24페이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아마 25, 26까지 해서 사실상의 기말고사 범위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뭘 배우게 될 건지,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마음은 아프지만 학습지 23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이제 소위 병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1910년 8월 29일이었죠. 그날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파트까지 봤죠. 그래서 학습지 24로 오면요, 다시 시기를 앞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우리 선조들의 어떤 저항, 그러니까 일제의 침략, 외세의 침탈에 대응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학습지 24에서는요. 자, 그래서 오늘 큰 주제 두 가지, 저항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주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항일 의병전쟁, 그래서 이제 의병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해서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요 저항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흐름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이제 각각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페이지랑 25페이지 특히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에서 배운 정치적인 흐름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4페이지, 25페이지의 저항들이 어떠한 흐름이 있을 때 이러한 저항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쇄적으로 연결하면서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절대 잊지 말고 꼭 복습 철저히 해준 다음에 24, 25로 넘어와 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운 파트들이 생각보다 이해가 잘 되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연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표를 보면 이제 오늘 배울 부분들이 띄엄띄엄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보면요, 자,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요 시기에 요 저항으로 이제 을미의병,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에 거 다 배웠단 말이야. 여기까지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흐름 침략의 과정들 속에서 각각의 어느 시기에 어떠한 저항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을미개혁 요 시기에 의병 중에 이제 을미의병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어지어서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의 을사의병, 그 다음 이제 1907년에 고종이 광제퇴이 되고 한일 신협약, 소위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으로 이어지는 요 의병의 흐름을 첫 번째로 항일 의병 전쟁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요 러일 전쟁 시기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게 될 전반적인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또 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가 오늘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의병전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전쟁은 말 그대로예요. 이거는 개념, 의병전쟁이 뭘까에 대해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의병들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의 성격, 활동들은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일 의병이 일어나다 라고 되어 있고 을미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미의병에서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넘어가는 이 의병들의 큰 줄기들을 살펴보면 의병 앞에 그 해의 60갑자 이름들이 다 붙어 있죠. 그러면 을미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뭐길래 의병이 일어났을까? 을사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미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의병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을미년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895년이고요. 1895년. 요때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삼국간섭이었죠.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결국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을미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영향력을 되찾은 일본은 개혁을 다시 추진하죠. 그게 을미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을미개혁을 쓸 게 아니고요. 그 을미개혁들 중에서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상당히 자극했던 개혁의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기억나나? 단발령이죠. 머리를
자르라는 거 이제 위생상의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단발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을미사변, 그다음에 단발령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서 이 시기에 아주 강력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단발령이 특히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로 이 보수적인 유생충들,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 유생층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한번 여기다 써보죠. 이전에 위정척사 운동을 배울 때요. 위정척사 운동이 결국 1880년대 정도에 마무리되면서 이것이 향후 어디로 이어질 것이다? 항일 의병전쟁으로 계승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다시.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이 보수적 유생층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에, 그리고 유교적 가르침에 있어서 한번 풀로 읊어보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불감 회상하는 것이 효지 시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신체 발부, 몸에 있는 털 하나라도 수지부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불감 회상, 감히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야라, 그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단발령, 우리는 머리 절대 자를 수 없다 이거예요. 정말 이제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떤 그런 유교적 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전통적 사상들 속에서 반대가 매우 극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기들을 토대로 이제 보수적 유생층들, 대표적인 사람 유인석, 이소웅 등이 있는데, 유인석이라고 하는 사람 정도는, 이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병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유생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고종이, 이 을미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중간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을미개혁의 내용들을 싹 중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단발령을 중단하고 고종이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병들 해산해라. 의병들 해산해라 라고 하는 권고 조칙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충이라고 하는 인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왕께서 단발령 취소했고 해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대고 그래도 계속 의병을 하면서 부딪히면 이건 어쩌면 반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을미의병은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시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을미의병이 1895년에서 96년 정도에 계속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이면 을사조약이 일어났던,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던 1905년 정도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 사이에 시간이 좀 뜨죠. 그러면 과연 이 의병들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일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살짝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을미의병 해산 이후에요. 을미의병 해산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을미의병이 해산한 이후에 이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세력들, 거기에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당하고 나서 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었던 농민군들 자녀 세력들 있죠. 남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함께 뭉쳐서 무장결사 조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봐봐. 1894년 거의 끝나갈 때쯤 동학농민운동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1895년에서 96년까지 을미의병이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의병이 끝나고 나서 자녀 세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함께 뭉쳐서 이 무장결사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 무장결사 조직의 이름이 뭐냐? 활빈당이라고 합니다. 활빈당. 홍길동 전에서 홍길동이 조직했었던 결사 이름이 활빈당이죠. 그 이름을 땄나 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농민들도 많이 들어있고 있던 민중들의 결사 조직, 무장 결사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들의 방향성은 정말 확실합니다. 이들의 방향성은 확실해요. 뭐냐면 봐봐. 부정한
부호들이라던가 탐관 오리를 처단해라.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반봉건적, 이전에 있었던 구체제적인 모습들 다 없애자라고 하는 반봉건적인 성격. 그 다음에 반외세, 반제국주의, 이런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들 이라던가 아니면 서양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던가 이런, 여긴 반외세라고 써 있는데 어떤 반제국주의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확실한 목표 지점은 뭐냐면 반봉건, 그 다음에 반외세,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반봉건, 반외세, 반침략, 반제국주의적 성격, 이렇게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랬죠. 확실히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이 대한삼인논설 총 13개조입니다. 대한삼인논설 13개조라고 하는 게 이 활빈당의 활빈당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빈당이 얘기하는 주장들이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장에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히 금할 것. 사전을 혁파하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눌 것. 자,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면 외국 상인들이 나오는 것을 엄금할 것. 그 다음에 외국에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 것. 이건 이권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이권을 주지 말거나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히 금해달라는 이러한 반외세적인 성격의 이런 토지를 균등하게 농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이전의 봉건적인 그런 구체제에서 좀 더 나은 상황을 꿈꾸게 되는 이런 토지 균등이라던가 이런 성격들까지도 대한삼인논설 13개조에 들어있구나라고 한번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을미의병부터 이제 을사의병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을미의병이 끝나고 나서 이들의 활동을 통해 나중에 을사의병으로 의병이 이렇게 쭉 계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이들이 활빈당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을사의병으로 합류하게 되거든요, 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중간이 확 뚝 하고 끊겼던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요거 의문 안 들어요? 우리가 분명히 들어봤을 때는 시장에 외국 상인 못 나온댔는데, 그쵸? 강화도 조약 체결되고 조일 수호조규 프로, 조일 무역규칙 생각해보면 거류지가 만들어지잖아? 거기 못 벗어난다며. 근데 이때는 외국 상인들이 시장에 막 내륙 시장에 나와 있었나 봐. 어떤 상황이지? 는 학습지 25페이지에서 한번 경제 침탈 부분에서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궁금증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활빈당이 활동하고 있던 가운데에서 이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그 해인 을사년, 을사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기를 보면요, 러일전쟁 이후에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결국 러일전쟁이 끝난 지 포츠머스 조약으로 종전이 됐죠. 그 조약되고 나서 약 2달 후 바로 이제 본격적인 식민지화에 들어갑니다. 그 시작점이 뭐였죠? 을사늑약이었죠.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왜 결국 두 번 쓰게 됐네. 이렇게 지워서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보수적 유생층이 중심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그럼 을사의병은 보수적 유생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만들었나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봐봐. 일반적인 보수적인 유생층들, 위정척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유생층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을사의병 시기가 되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정도인 거예요. 이전과는 유생층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기에 활약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특징이겠죠. 을사의병 정도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 정말 외교권이 강탈당하는 이러한 대대적인 사건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무언가 전국적으로 평민들까지도 모두 들고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을사의병 시기에 주로 활동을 했던 핵심적인 사람들을 한번 보면 이제 전직 관리였던 민종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남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사람 이제 전통적인 유생이고 이 정읍 지역, 순창 지역, 전라북도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2번 정도는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의병운동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이때까지도 계속 이제 위정척사적인 사상으로서 이제 보수적 유생층으로서 또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을사늑약에서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봐봐요. 이 평민. 그래서 평민 출신의 이 경북의 일월산, 태백산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일대에서 활약을 했었던 신돌석이라고 하는 의병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평민 출신 의병장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 이 을사의병을 보여주는 아주 또 핵심적인 키워드로 신돌석 이 의병장이 보이기도 하죠. 굉장히 또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라고 할 만큼 이 유격전, 게릴라전에 엄청나게 능하고 또 엄청난 전과, 의병으로서의 전과를 올리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을사의병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었죠. 여러분들 내가 정치적인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한번 잘 보세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가 이를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바로 무슨 조약이 맺어지냐면요. 한일 신협약이 맺어지고요. 그 한일 신협약의 내용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죠. 이때 이 해산 군인들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는 거냐면요.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기술, 전략 전술, 그 다음에 무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의병의 규모라고 하는 게 이전과는 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이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또한 노동자, 상인, 학생까지 할 것 없이 이전보다도 더 계층적으로도 더 넓어지는 모습들. 자, 지금 보면 봐봐요. 을미의병부터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건 정미의병이잖아요. 정미의병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전체적으로 의병에 참여하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이 정미의병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 군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시기 정도가 되면 어떤 전국적인 의병 전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병 전쟁화된다. 정미의병 시기에는 의병 전쟁화된다. 규모가 커졌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제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전국에 있는 의병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통합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 의병 전쟁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 전쟁이 확산되면서 이 연합전선,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 전국의 의병들의 통합 부대인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대장의 이인영, 그 다음에 군사장의 허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3도 창의군이 결성됩니다. 통합군대, 당시 이제 의병의 통합군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인영이라고 하는 총대장 이인영이 이제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서 해외 동포에게도 경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런 의병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알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우리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야만 일본 제국의 잘못과 광란에 대해 전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 간과하고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적이요
진보의 적이다. 우리는 모두 일본 놈들과 그들의 첩자, 그들의 동맹인과 야만스러운 제국주의 군인을 모조리 죽이는 데 힘을 다해야 된다. 대한 관동 창의대장 이인영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이제 경문들까지 보내면서 해외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알리려고, 해외 동포들에게도 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정미의병 당시에 이런 통합부대를 만들어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갔는지 계속 살펴보면요. 자, 국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싶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이제 교전단체라 하면요. 내란 등으로 인해가지고, 내란 등으로 인해서 내부에 이제 군사적인 세력들이 생겼을 때, 이 군사적인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요. 외국이라던가 아니면 자국 정부가 이들을 교전단체로 승인할 수가 있어요. 이 교전단체가 되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국제법상으로 이 정부와는 또 별개로 이 교전단체로 승인받은 이 단체가 국제법상의 어떤 교전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각국의 외교사절단에게 의병을 우리가 일본에게 저항하고 있는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 의병이니까 우리를 따로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를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의병투쟁이 단순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막 봉기 일으키고 막 반란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일제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국가 단위로서, 국가적으로서 정당하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우리를 확실하게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들이 마지막 작전을 펼쳤던 거는 결국에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진공작전. 결국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이 통합부대를 이끌고 서울로 진격해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을 몰아내고 이제 다시 국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일본군의 화력이 너무 우수했고 이제 의병들의 규모나 군사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이 정미의병 통합부대의 활동이라고 하는 건 잦아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에 의병전쟁은 끝났는가? 의병운동은 끝났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 통합부대가 또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지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전라도, 호남 지역으로 갔던 의병들이 상당히 게릴라전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또 활약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전해산이나 안규용 이런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호남 의병의 활약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제 거의 대한제국,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 호남 전라도 지역 막 이런 데에서 계속 의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뭐 소규모라도 전투들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 남한이라고 하면요, 한반도의 저 남쪽 전라도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병항전, 특히나 호남 지역 같은 데에서 의병항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일제가요, 의병의 항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끈질기구나, 이게 지금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싹, 소위 말해서 진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의병한테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일본의 표현을 한번 사용해보자, 한번 싹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을 싹 포위를 합니다. 육지에서도 포위를 하고요. 바다 섬으로 건너갈까봐 섬 쪽에다가도 이렇게 배들을 띄워놓고 섬 쪽으로도 이렇게 포위를 해서요. 전라도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고요. 그래서 대규모 학살 자행하게 되는 걸 보면 의병장 100여 명, 그리고 의병 4천여 명 정도가 체포되거나 학살당했다라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건 의병의 피해고요. 의병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군사력 자체가 일본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효과적인 전투를 벌려면 당연히 그
지역의 마을들 이런 곳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병들과 마을들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수상한 게 보이는 마을들까지도 초토화시키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학살들이 자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병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었고요. 사실상 이제 한반도에는 의병들이 거의 남아나지 않고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 의병들이 어디로? 저 위로 이제 만주나 이런 곳으로 올라가서 독립군으로서 독립전쟁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국외로 근거지를 이동하고요. 이제 정말 소규모 의병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 이제 1915년에 평양에서 순국하시는 최응언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병의 의와 한계라고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제목은 의병 우리 민족의 정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독립을 수호하려고 의병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실제, 지금 당장 부딪힌 겁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수호하려는 투쟁, 무장투쟁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는 걸 최대한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추후 결국 나라의 국권이 빼앗긴 이후에는 무장독립전쟁으로 계승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한계로 살펴보자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의병운동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주도 세력은 유생들입니다. 보수적 유생층들, 위정척사 사상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차별적 신분의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요. 요 정미의병 시기에 전체적으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의병 통합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예시 하나만 들면 신돌석 장군이 빠집니다. 신돌석 장군이 빠져요. 왜? 평민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빠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것들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물론 법적으로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그 신분의식, 차별적 신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뿌리 있게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의병 활동에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한편으론 아쉬운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봐요. 을미의병부터 이어져 와서 활빈당의 활동, 그 다음에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일어나서 의병 통합이 되면서 의병 전쟁, 대규모 의병 전쟁이 발생하는 모습까지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호남의병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제가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는 대초토화 작전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그 다음에 의병의 의와 한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화면 전환해서요, 우리 뒷면에 있는 어떤 그 항일 의열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의거 활동과 함께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일 의거 활동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하다 학습지 뒷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좀 사실 끊을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끊었으면 딱 되는데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오느라고 잠깐 끊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항일 의거활동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을사늑약 반대투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을사늑약이 가지고 온 충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컸습니다. 정말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통감부라고 하는 게 또 설치가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정말 나라가 정말 망했구나, 망해 가는구나, 망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게 정말 가시적으로 딱 드러났던 게 을사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아니긴 한데 혹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뭔가 좀 썰렁하고 뭔가 스산하고 뭔가 황량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저 을사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변한 건데, 그만큼 당시에 어떤 거리 분위기를 뭔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자, 을사늑약 반대투쟁들에 보면, 그래서 이제 늑약을 이거 파기해야 된다,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일 언론이 이제 이제 언론 활동들을 통해서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규탄하기도 하고, 뭐 대표적인 게 그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성신문에 처음으로 썼던 이제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우노라 라고 하는 그 어떤 논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을사늑약 직후에 일어났던 그런 글들이죠.
또 이제 철시투쟁, 상인들은 철시투쟁, 시장을 다 닫고 상점을 다 닫고 이렇게 저항의 뜻을 보여주는 철시투쟁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민영환이나 조병세 이런 분들 이외에도 순국하면 이제 자결하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산의학 반대 투쟁들이 있게 되고요. 자, 지금 제목에 있는 대로 이제 항일 의거 활동들도 본격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나철과 오기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적 암살, 이 오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을사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을사오적이요. 그래서 그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공은 하지 못했으나 어떤 항일 민족 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자신회라고 하는 이름의 일종의 오적 암살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자신회를 조직을 해서 오적 암살을 시도한다던가, 또 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이런 의거 활동도 있게 됩니다. 이게 제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스가 왔었고요.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중에 이제 스티븐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일 의거 활동이 처단했던 분들이 이제 장인환, 전명훈, 요 이제 두 분의 이름이 일반적으로 거론이 되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름 한번 다 써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그 이야기는 워낙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게 되죠. 자라는 과정에서도요. 교육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이완용을 습격하였으나 뭐 이완용이 실제 죽지는 않았고 이제 이완용을 습격하는 이런 모습들 얘기했었죠. 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이 3관왕을 모두 달성하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일파라고요. 자,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2번 요 이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이야기를 한번 그냥 뭐 여러분들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좀 되게 흥미진진한 상황이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스티븐스가 당시에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스티븐스 자체도 이때 친일적인 성격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스티븐스가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일본이 지배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고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연설을 하고 이 장인환과 전명훈 이 두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연설을 듣고 와, 쟤는 죽여야겠다. 쟤는 저 스티븐스를 처단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실제 장인환과 전명훈 두 분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둘이서 어떤 처단을 하자라고 둘이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장인환 의사 따로, 전명훈 의사 따로 그냥 계획을 한 거죠. 계획을 하고 같은 날에 이제 처단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명훈 의사가 먼저 스티븐스에게 권총을 발사를 합니다. 근데 권총이 불발이 나요. 권총이 불발이 나서 전명훈 의사와 스티븐스가 육탄전을 막 몸싸움을 막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장인환 의사도 와 있었거든. 오늘 스티븐스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둘이 모르는 사이였고 둘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얘기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기서 막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스티븐스야. 그래가지고 스티븐스 육탄전 전명훈 의사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스를 향해서 다시 장인환 의사가 권총을 3발 쏘게 되죠. 그중에 이제 한 발이 전명훈 의사의 팔에 맞고 두 발이 스티븐스의 가슴에 맞으면서 이제 스티븐스는 실려갔으나 죽게 되고요. 장인환 의사와 전명훈 의사 두 분이 이제 체포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여기 이제 장인환, 전명훈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했다 이렇게 써 놓으면 두 분이서 같이 모의를 해서 스티븐스를 함께 처단하는 작전을 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둘은 모르는 사이였다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한번 그냥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같이 한 것처럼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항일 의거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항일 의병 전쟁 및 항일 의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주제를 바꿔서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 애국개몽 운동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 의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진 어떤 직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애국개몽 운동은 도대체 어떠한 흐름, 어떠한 개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1번의 애국개몽 운동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 자강 운동을 계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애국개몽 운동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시기의 감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하면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개념의 설명에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 그 시기 정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침략이 아주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정도부터가 이제 애국개몽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애국개몽 운동의 두 번째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이들이 어떠한 사상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어떤 국권 회복,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국권이 침탈당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다. 지금 당장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되찾아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애국개몽 운동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 분들이 국권을 회복하는 방안으로서 생각을 했던 건 교육, 산업을 진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우리가 교육이나 산업을 진흥하는 등 우리가 실제로 실력을 키워서 정말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운동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자, 사회진화론의 설명은 학습지에 써있죠. 자, 보세요. 국가 사이의 생존 경쟁에서 승자인 강대국이 무언가 거기 써있듯이 부강한 국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약소국은 패배해서 도태, 그냥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써있죠. 이제 진화의 법칙으로 수용한다. 이게 말 그대로예요. 자, 사회진화론은 우리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물학에서 나오죠. 이 생물학적 진화론, 약육강식, 그 다음에 약자, 무언가 강력한 자연적으로 살아남기에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에 좋은 특성을 가진 것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도태가 되면서 진화가 점차 세대에 걸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진화론을 국가 간의 관계, 사회 간의 관계에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표현한 대로 약소국은 도태되고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애국개몽 운동을 사회진화론을 통해서 애국개몽 운동을 생각했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약소국은 도태되고 강대국은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약소국이지만 실력을 키워서 교육, 산업, 진흥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강대국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힘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국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지만 사회 진화론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포자기해버릴 수도 있죠. 체념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소국이니까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라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진화론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애국개몽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제의 강점을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인 친일파로 변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국권 회복 방안을 모색을 했고, 이제 대표적으로 교육이라던가 산업 징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 초기에 이런 계몽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봤던 거예요. 봤던 건데 안 봤던 거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맨날 여러분들 이거 배웠던 거잖아 막 얘기하니까 막 그 말버릇이 돼가지고. 자 보세요. 1번. 이제 일본이 이 1904년인 거 보면 한 러일 전쟁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러일 전쟁 시작하자마자 일본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한반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군사 전략상 목적으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침탈을 들어오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지금 대한제국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대한제국 이렇게 땅 보니까 황무지 잘 안 쓰는 땅들이 있던데 거기 우리가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달라라고 하는데 뭔가 의도는 황무지 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개간한 땅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본이 점점 침탈해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당시에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보안회를 통해서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활동으로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는 철회됩니다. 다만 보안회가 바로 해산당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철회는 성공을 했다. 뭐 이런 계몽단체의 활동, 완전 초기 이제 보안회 같은 단체가 있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독립협회의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독립협회를 계승하면서요. 자, 독립협회를 계승했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 설립을 통해 가지고 입헌 정치체제,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던가 어찌되었든 헌법을 만드는,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는 이러한 정치체제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하는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헌정연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죠. 헌법과 관련 헌법 입헌적 정치를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헌정연구회와 같은 이런 활동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헌정연구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더 크기를 확장하고 발전적으로 다음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체에 보면 국권 수호를 외치다라고 되어 있고 활동이 뭐라고 써 있어요? 헌정연구회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해서 발전적으로 확대한 단체,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여러분들 한번 써봅시다. 대한자강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강한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실력을 키우는 게.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방법들이 뭐라고 했어요? 교육, 산업, 지능 이런 방향들로 다 갈 거예요. 모든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그 방향으로 가되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서 조금씩 어떤 단체들만의 특징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진흥 등 이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력 양성을 통해 가지고 국권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이들도 이제 헌정연구회에서 계승되어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회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내용, 이제 그들의 토론회라던가 아니면 교육 내용이라던가 계몽적 성격을 가진 글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월복, 매월 간행하는 어떤 대한자강회 잡지라고 할까요? 대한자강회 월복을 간행하는 등 이런 계몽운동을 점차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가요, 이 대한자강회가 해산을 되게 되는 이유는 대한자강회가 이제 1906년에 만들어서 활동을 쭉 하다가 그럼 요 시기쯤이 어떤 시기예요? 1906년이면 을사늑약 이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가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는 게 이제 1907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가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던 중에 이 활동이 통감부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해산당하게 됩니다.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 대한자강회에서 이어지는 단체 계열들이 있기는 한데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그 단체 계열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병운동과 지금 그러니까 이 애국계몽운동의 계열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방향이 다르죠. 의병전쟁은 지금 당장, 그리고 이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은 뭔가 우리가 앞으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 교육이나 산업진흥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애국계몽운동 단체 쪽에서 의병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게 돼요. 둘은 좀 다르잖아요. 둘은 두 계열 자체가.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애국계몽운동 단체 쪽에서 둘 다 무언가 어찌되었든 저항의 방법이 다를 뿐 저항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이 애국계몽운동 단체 쪽에서 의병전쟁 지금 당장 그렇게 싸워봤자 뭐하냐,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의병전쟁을 좀 뭔가 비판하거나 살짝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여주기도 하는 데고 이따가 잠깐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방금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의병운동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합해내고 무언가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이제 3번.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배우는데, 공부를 하는데 난 정말 뇌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정말 이 단체만 외워도 기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한 정말 중요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단체 이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신민회라고 합니다. 신민회라고 합니다. 제목에 벌써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실력 양성과 더불어 무장투쟁을 준비하다 라고 되어 있죠. 애국계몽운동 단체지만 무장투쟁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을 보면요. 안창호, 그다음에 양기탁 등 이제 대다수 애국지사. 정말 이 대다수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 시기에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애국지사들은 여기에 거의 다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다수 애국지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기본적인 성격은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단체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아까 앞에 있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은 대다수 입헌 정치 체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신민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민회는 일단 국권 회복이 목표인 거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회복 이후에 어떠한 정치 체제를 그리고 있느냐라고 신민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화정의 근대 국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신민회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국권을 회복한 다음에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신민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공화정이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신민회에서는. 그래서 공화정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이제 입헌군주제도 군주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주권이 가는 이러한 공화정의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민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방향이 있겠죠. 제목에서 있던 대로 신민회는 기본적으로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성격 그대로 교육, 산업진흥 등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운동의 방향과 함께 또 다른 방향으로서 무장투쟁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이 두 가지의 큰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교육 실시를 하기 위해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대성학교, 그 다음에 오산학교. 가장 대표적인 학교들이라서 이 학교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는 거고요. 정말 많은 학교를 만들어요. 여기에 신민회에 속해 있었던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시는 이동휘라고 하는 분의 혼자서만 만든 학교가 거의 100개에 달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신민회가 정말로 많은 학교들을 만들고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이 추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참 많은 이제 학교들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산업을 육성을 함으로써 무언가 우리 민족의 자본, 자본을 좀 모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양 도자기 회사라던가 이 태극 서관이라고 하면 어떤 책을 편찬하고 책 만드는 그런 회사죠. 이런 태극 서관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또 학회 활동이라던가
계몽적인 성격을 띤 강연 활동, 토론회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다른 사람들에게 민족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좀 더 계몽적인 성격을 가진 내용들을 전달하고 하는 활동들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국계몽 운동으로서의 운동 단체로서의 실력 양성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애국계몽 운동, 다른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과 다른 핵심적인 차이점, 바로 동그라미 2번이죠.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지금 신민회가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지금 이 실력 양성 운동, 국내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만 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국권 회복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외에다가 기지를 건설을 해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무장독립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는 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민회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 방책은 뭐냐면 봐봐요. 나라 밖에다가 적절한 지역을 정합니다. 적절한 지역을 정해요. 이 지역은 일단 나라 밖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중에 독립운동, 독립군을 만들었을 때 국내로, 즉 한반도로 들어오기 쉬운 곳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신민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을 골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마을 이름이. 새롭게 우리 한민족들이 사는 마을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어떤 행정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신한민촌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학교도 만들고, 특히 이 학교 중에 제일 중요한 학교, 무관 학교도 만들어서 이 독립군 간부를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간부가 양성이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독립군을 조직할 수 있겠죠. 독립군 부대를 조직을 해서 이것이 충분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로 진입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국권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신민회의 그림이었어요. 청사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골라진 땅이 어디예요? 이 남만주의 삼원보라고 하는 땅입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민족운동할 때 그 지역을 지도로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런 한인촌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회영, 이상용 이런 분들이죠. 항상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이 이회영,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시영 이런 여기에 쭉 보면은 형제들이거든요. 이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총 7형제예요. 7형제. 근데 이 집안이 굉장히 손꼽히는 명문가였고요. 명문가. 계속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내오는 명문가였고, 그러니까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뭔가 충분히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일본이 조금씩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협력을 하면 충분히 떵떵거리면서 일제강점기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급히 팔아치우고, 지금 돈으로 따지면 막 수백억, 수천억 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히 팔아치웠는데도 수백억,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질 정도로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집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재산을 급히 팔아치우고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들고 만주로 넘어갔는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지 8년 만에 모든 재산이 동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나라 없이 나라 밖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경제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회영, 이시영, 그 다음에 전체적인 7형제 중에 7명의 형제 중에요, 5명이 옥사하거나,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 안타깝지만 납득은 되는 일이죠.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이러면서 잡히고 체포되고 이래서. 근데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집이었는데, 형제들의 몇 명은 또 굶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런 얘기가 붙어서 따라 나오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어떤
어떤 전형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한번 기억을 해 드릴 만한, 기억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다, 그런 형제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7형제 중에서 결국 살아서 자신의 눈으로 광복을 본 사람은 이시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시죠.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 그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분들, 이회영 이분도 이제 중간에 옥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또 계속해서 독립운동은 전개가 되어 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만주 삼원보의 한인촌을 개척을 해서 장기적인 독립전쟁의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의의를 가지는 거죠. 사실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서로 방법적인 차이가 있는 두 운동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신민회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신민회는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민회가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일본에게 뒷덜미가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일제가 이제 요거는 1911년, 즉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죠. 일제강점기에 들어간 이후에 일제가 이 신민회를 일거에 소탕하기 위해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당시에 이제 초대 총독 이름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을 해요. 날조라고 써있죠. 조작을 해서 신민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싹 체포를 해서 신민회를 자체를 사실상 이제 바닥에서 드러내버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105인 사건으로 국내 조직이 와야 된다.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신민회의 한번 활동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신민회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다른 내용들 뒤에 좀 더 볼 거니까 요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 한번 잘 기억을 하고 뒤로 넘어가 보죠. 자, 4번은 이제 교육과 언론 활동을 위한 구국 활동, 수호 활동, 국권 수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민중 계몽이라던가 신교육의 필요성들을 다른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들을 인식을 해서요. 그러니까 앞에 애국계몽운동 단체들도 강연이라던가 토론회 이런 것들, 월보를 간행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또 여러 학회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서국학회, 기호흥학회 이런 여러 학회들이 만들어지면서요. 자, 이 학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학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만들어서 민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보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대한자강회처럼 월보를 발행을 해가지고 무언가 교육적인 내용들, 계몽적인 내용들을 뭔가 확산시킨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민족의식 그리고 민중 계몽을 높이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던가 국권을 수호하는 활동들은 물론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무장투쟁이라던가 이런 게 눈에 잘 띄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의 국권 수호운동, 독립운동이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언론 출판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출판 활동을 통해서 보면은 이 언론 활동들,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근대 의식, 그 다음에 애국심 같은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출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지식적인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더 널리 확산시키고, 그래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항했다는 거죠. 특히 이 항일 언론, 신문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지 26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신문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요. 대한 매일 신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요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요 신문은요. 이제 학습지 25페이지에서 국채 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우리 나라 빛을 우리가 스스로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를 할 때 이 국채보상운동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중요하게 또 다루게 될 거고요. 학습지 26페이지에서 언론활동을 배우면서도 대한매일신보가 다시 한번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가 의병투쟁에 대해서도 당시 이제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어떤 신문사 이런 데들 보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병운동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의병투쟁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신민회에서 누구 기억하고 와달라 그랬어요? 양기탁이라는 사람을,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해 달라고 했죠. 이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이 이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신민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대한매일신보가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 기관의 소식을 또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신민회와 연결이 크다 보니까 또 의병투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그래서 한번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고 와달라고 한 거예요. 한번 연결 지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우리 나라 밖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외, 나라 밖의 교민단체에서도 뭐 미주지역의 신한민보라던가 아니면 해조신문이라던가 이런 신문들처럼 신문을 발행을 해서 일제의 침략상을 해외에서도 폭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방식들의 국권수호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애국개몽 운동의 의와 한계 한번 살펴보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의를 보면 실력 양성을 통해서 국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권수호 운동에 의병투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교육을 진흥시켜야 된다, 산업을 진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의 이러한 애국개몽 운동 같은 방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또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계를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진화론을, 신봉을,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상적 기반이 사회진화론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진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실력 양성에만 주력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지? 그렇죠. 실력 양성의 결국 목적은 우리의 국권 회복, 즉 정치적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고 무엇이 정말 주객전도된 느낌?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뭔가 조금 잊어버리는 그런 지식인들도 존재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한계겠죠. 또 의병의 비판적인 거 아까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딱 모습을 보여준 정말 뭐예요? 신민회가 활동을 하면서요. 이제 극복 모습이죠. 그래서 신민회가 활동을 하면서 애국개몽운동 단체지만 이 신민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어떤 저기 남만주의 삼원보 같은 이런 국외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는 모습들도 봤었고요. 그리고 신민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공화정이라고 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공화정체의 목표를 가지는 단체들도 생기면서 뭔가 좀 더 앞서 나가는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또 한계가 극복되는 모습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 국권수호 운동 파트에서 항일 의병 전쟁, 그 다음에 이 애국개몽 운동 요 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24페이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일제의 경제 침략, 그 다음에 이 경제 침략에 따라서 어떻게 경제가 변화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적 구국운동, 우리의 저항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물론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에 들어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경제 침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쭉 보다 보면 어렵다라는 느낌이 확 들 겁니다. 학습지 25페이지는요. 그래서 학습지 25페이지는 정말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잘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가짐만 가지고 오면 돼요. 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음 시간 학습지 25페이지 경제 침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